내가 이 주식을 사면 일단 오늘은 3% 오를 거고 일주일 안에는 10%는 오를 거야. 지금 내가 주식의 신입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저점을 찍어서 사요. 내가 산 그 지점이 어떻게 정확하게 가장 낮은 가격이겠냐고요. 안녕하세요, 이진우입니다. 오늘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 겁니다. 질문을 먼저 하나 좀 드려볼게요. 우리는 왜 공부를 할까요? 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왜 이런 나의 두 번째 교과서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또 공부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좋은 선택을 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경제에 대한 이야기나 금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경제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뭔가를 선택하고 그와 반대되는 것을 포기하면서 거기에서 나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걸어서 갈까? 택시 타고 갈까? 아침을 먹어 마라? 이 주식을 사 마라? 또는 야, 라면 하나 먹고 잘까? 그냥 잘까? 등등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의 모습은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왔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결과물일 겁니다. 미분, 적분, 물리학, 화학 이런 거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써먹지 않을 지식일 수 있지만 그걸 공부하는 이유도 미분, 적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저절로 몸에 익히게 되는 과학적, 수학적,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이제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에서 선택을 할 때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을 사실 잘 못합니다. 매우 자주 종종 이상한 결정들을 많이 내리죠. 예를 들어서 해변에서 친구 4명이 누워서 놀고 있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날씨가 덥습니다. 시원한 맥주가 먹고 싶겠죠? 그 중에 한 명이 친구들한테 이런 제안을 해요. 야, 저 길 건너 호텔 꼭대기에 있는 루프톱 카페 알지? 거기에 전화를 걸어서 맥주를 지금 여기까지 해변까지 좀 배달해달라고 하자. 그런데 친구가 또 물어봅니다. 야, 근데 너무 비쌀 것 같지 않아? 고민이 되죠. 그때 제안했던 친구가 자, 그럼 너희들이 각자 시원한 맥주 한 병이 얼마면 주문을 할 건지 그 가격을 나한테 얘기를 해봐. 그 가격보다 비싸면 안 시킬 거고 싸면 시킬게. 자, 너희들 각자 가격을 나한테 얘기해봐. 이럽니다. 친구들은 각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이야기를 했고 평균 $8를 제시했습니다. 시원한 한 병에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의 평균 한 개, 이제 이게 $8였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똑같은 상황에서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그 친구들의 답이 달라집니다. 야, 저 호텔 알지? 저 호텔 앞에 노점상이 하나 있어. 거기서도 호텔에서 파는 동일한 맥주를 팔아. 배달도 해주는데 내가 그 노점상 휴대폰 알거든? 맥주 시킬까? 너희들이 생각할 때 적당한 가격을 얘기해봐. 그 가격보다 싸면 시킬 거고 비싸면 안 시킬 거야. 아까와 질문은 동일하지만 그 맥주를 파는 상인이 호텔 루프탑바의 주인이냐 아니면 길거리 노점상이냐 이것만 달라진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니까 친구들의 답은 평균 $4로 낮아졌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건 진짜 이상한 겁니다. 이건 내가 얼마나 목이 마른지 또는 내가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딱 두 가지만 생각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호텔 루프탑 바에서 가져온 것이든 노점상의 냉장고에서 꺼내온 것이든 차이가 없는 똑같은 맥주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정확히 동일한 그 맥주라도 야, 노점상이면 좀 싸게 팔아야지 호텔하고 똑같은 가격을 받는 건 이상하잖아 라는 생각으로 노점상에서 파는 맥주는 더 싸야만 내가 살 거야 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매우 비합리적인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해는 가죠. 노점상한테 괜히 바가지 쓰는 것 같은 그 느낌,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런데 한 병에 $5를 부른 그 노점상이 괘씸해서 맥주를 안 사 먹으면 누가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나는 지금 내 갈증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8까지는 낼 거였잖아요. 만약 우리가 정말 잘 배운 사람들이라면 나의 이 감정은 합리적이지 않은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5짜리 맥주를 주문해서 시원하게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선택을 잘 안 하고 결국은 손해를 보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끔 뷔페 식당에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화가 납니다. 입장료 꽤 비싸게 내고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갖고 오는 음식들을 보면 하나같이 분식집 가도 있는 거예요. 떡볶이, 김밥, 만두, 탄산음료 그런 거 갖다 놓고 먹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배운 사람이니까 일단 화를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줍니다. 얘들아, 아빠 얘기 좀 들어봐. 경제학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어. 너희들이 지금 김밥을 먹잖아? 그럼 배가 불러서 저기 저 갈비 저 못 먹지. 그러면 이 김밥은 진짜 비싼 김밥이 되는 거야. 너 여기 입장료 얼마인지 알아? 너 빨리 얼른 가서 저 갈비로 바꿔와. 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희 아이들도 배운 집 자식이라 그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경제학에는 매몰 비용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미 내고 들어온 입장료는 어차피 돌려받지 못하는 매몰 비용이니까 그게 아까워서 나는 지금 김밥이 먹고 싶은데 굳이 저 비싼 갈비를 가져다 먹으면서 맛도 되게 없네 이렇게 느끼는 건 진짜 이상한 선택인 거예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애들 말이 맞아요. 물론 제 말도 틀리진 않아요. 김밥 먹으면 갈비 못 먹죠. 그러나 지금 내가 이 식당에 왜 들어왔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러 온 거예요? 아니면 입장료보다 더 비싼 음식으로 배를 채워서 이 뷔페 식당 주인 거덜내는 게 목적인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거 골라 먹으러 온 거잖아요. 내가 이 식당에 뭐 하러 왔는지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다른 게임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재테크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오를 것 같은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주가가 오히려 내리네? 그런 경우 많죠. 그럼 또 초조해집니다. 왜 안 오르지? 3일이 지나도 마이너스 10%예요. 안 오르나 보다. 잘못 샀네. 팔아요. 안 오르니까 파는 게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 주식을 살 때 내가 어떤 게임을 하려고 산 건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주식을 사면 일단 오늘은 3% 오를 거고 일주일 안에는 10%는 오를 거야. 무슨 내가 주식의 신입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저점을 찍어서 사요. 내가 사면 왜 반드시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죠? 주식은 그래서 사면 확률적으로 손해를 보는, 물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산 그 지점이 어떻게 정확하게 가장 낮은 가격이겠냐고요. 주식이라는 게임은, 게임의 본질이 사고 나서 안 물리는 거 이게 아니라 사실은 무조건 물리기는 물립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좋은 주식에 물리자 이 게임인 거예요. 워렌 버핏이 주식을 사도 초기에는 물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샀는데 30%가 내렸어. 그럼 내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물린 이 주식이 좋은 주식이 맞나? 진짜? 이걸 봐야지. 30%나 손해를 봤네. 괴롭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원래 변동성이 큰 자산이어서 내가 샀는데 그 시점이 하필 역사적 저점이어서 나는 항상 플러스 수익을 거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런데 주식 가격이 3년 뒤에 5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그래도 꽤 높은 확률로 예상을 할 수 있고 3년 뒤 5년 뒤에 내 예상이 틀리지 않을지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게임이에요. 내가 하는 주식 투자라는 게임의 본질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 위에 올라타고 뛰기 시작해요. 나는 30분을 꼭 뛸 거예요. 그런데 앞에 계기판 보면서 3분밖에 안 지났네. 겨우 5분 지났네. 되게 힘드네. 30분을 뛰는 게임이라면 30분 뒤에 그 기계가 멈추게만 해놓고 그냥 뛰면 되는 겁니다. 물론 힘들죠. 계기판 본다고 안 힘듭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들여다봐요. 다시 주식 투자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마찬가지예요. 자꾸 계좌 열어보고 무슨 뉴스 없나,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나, 종목 게시판 들어가서 보고, 그렇게 보는 게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 이 주식을 오늘 사서 3일 후에 팔 거라면 그런 거 들여다봐야죠. 그런데 나한테 맞는 게임, 내가 하기로 결정한 게임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투자한 거는 지금 이 주식을 사면 1년 후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산 거잖아요. 그러면 그 1년 동안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게임인 거예요. 재테크와 투자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 미래를 맞추는 거, 뭔가를 예측해서 맞추는 거, 이런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그 투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투자는요, 이게 맞추고 적중시키고 이런 게임이 아니라 사실은 투자의 본질은 버티는 게임이고 기다리는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오르는 게 분명하잖아요. 장기적으로 계속 내려온 자산이라면 아예 거들떠보지도 말아야죠. 그런데 수많은 역사의 기록과 그 정보를 보면 장기적으로는 오르는 게 분명하니까 주식도 부동산도 어떤 자산도 그 장기를 잘 기다리면 이기는 게임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부동산은 가격 등락이 이렇게 크지 않고 완만하니까 그냥 형편과 자금이 되는 대로 일단 어떤 시점이든지 사고 쭉 기다려서 버티는 게임이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게임의 본질이고요. 또 주식은 가격 등락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싸게 사야 되니까 가격이 싸질 때까지 안 사고 참고 버티는, 기다리는 그런 게임. 이 정도면 충분히 싸다고 생각해서 샀으면 그때부터는 얼마를 물렸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기간까지는 꼭 들고 기다리는 게임. 이게 바로 주식 투자의 본질입니다.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 그 자체가 아니라 싸게 사야 투자의 본질인 길게 버틴다, 오래 버틴다, 이걸 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은 그 오래오래를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 건데 그게 어렵고 중간에 못 버티니까 버티는 힘을 기르는 게 그게 투자의 핵심이고, 그래서 사실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각자의 직업에 충실하는 겁니다라는 것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직업에 충실해야 연봉도 잘 오르고 잘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중간에 돈이 필요해도 연봉 저축한 걸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기존의 투자금을 깨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오래오래 기다릴 수 있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계좌도 자주 열어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는데 주식 투자를 두 그룹에 나눠서 시키면서 한 그룹에는 주식 계좌를 1년에 딱 8번만 확인하게 하고, 또 다른 B 그룹에는 1년에 한 번만 연말에 자기 계좌를 확인해라, 이렇게 했는데 다음 해에 각각의 그룹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 새해가 밝았으니까 여러분 자산을 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각자 가진 돈의 몇 %만 주식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1년에 한 번 계좌 확인을 시킨 그 그룹은 자기 자산의 70%를 주식에 넣겠다고 한 반면에 1년에 8번 확인시킨 그 그룹은 투자 수익률은 마찬가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41%만 나는 주식에 넣겠다라고 응답을 했답니다. 주식 투자는 하루하루 그 매 시간 매분 매초를 보면 이게 무슨 이런 미친 자산이 있나 싶을 만큼 이상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들여다보면 주식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주식의 본질을 오해하게 되는 거고 자기한테 손해를 주는 포트폴리오를 나도 모르게 이제 짜게 돼서 결국은 이롭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요. 저는 닭고기를 잘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앞에 닭을 잡아서 파는 식당이 있었어요. 식당을 반으로 나누어서 한쪽에는 손님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고요. 나머지 반쪽 공간에서는 실제로 닭을 길러요. 그리고 그 중간쯤 되는 어떤 공간에서는 여기서 기르던 닭을 직접 잡아서 털을 뽑고 닭을 끓여요. 어린 시절에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그 닭집 앞에서 그거 구경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상한 감정이 생겼겠죠.
그래서 그 뒤로도 저는 닭을 잘 못 먹어요. 닭고기 잡는 광경을 너무 자주 본 탓에 저의 인생에서는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인 닭고기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무 자주 계좌를 열어보는 건 그런 이유로 해롭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게임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핵심에 집중할 수 있으면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이 의외로 쉽게 해결되기도 하고 핵심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꾸 불만이 쌓이죠. 아, 우리 회사는 다 좋은데 월급이 너무 적어. 아, 이렇게 벌어서 언제 집을 사냐? 부터 시작해서 아, 우리 회사는 사장이 모든 일을 그냥 다 자기 맘대로 해. 내가 무슨 지 노예야? 그런데요. 회사라는 게 뭐예요? 회사의 사장이, 창업자가, 대주주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직원을 뽑아서 운영하는 그런 조직이에요. 회사가 버는 돈보다 그 직원한테 주는 인건비, 월급이 적으니까 그 차액을 먹으려고 직원 뽑는 거거든요. 직원이 좋고 직원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게임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인생에서 돈이 중요한 거니까 그 자체가 나쁜 선택도 아닌데 만약 그렇다면 영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회사와 직원이 이렇게 인센티브 크게 나눠 갖고 이런 구조를 선택하든가 아니면 회사를 다니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 회사를 다니기로 한 선택이 애초에 어떤 게임이었는지 그 본질을 우리는 잊지 말자. 그래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지금 무슨 게임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의외로 잘 알아요. 예를 들어보죠. 집에 가서 여보, 당신은 나를 얼마나 사랑해? 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되죠? 나의 주변에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의 총량이 100이라면 그중에서 당신에 대한 사랑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은 없죠. 과거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겠지만 당연히 멸종했겠죠. 도태됐겠죠. 그런 분들은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잘 진화해온 우리는 조금 전에 여보, 당신은 나를 얼마나 사랑해? 라는 이 질문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줘 라는 요청이라는 걸 우리는 본질을 알잖아요. 회사에서도 자, 사장님이 자, 여러분 어려워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조직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는 말을 사장님이 하시면 그건 진짜 허심탄회하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자는 건지 아니면 사장인 내가 요즘 힘드니까 여러분이 나를 좀 격려해 주라. 사장님 덕분에 충분히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이야기를 나도 한번 듣고 싶어 라는 뜻인지 빨리 이 게임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회사에서는 그런 거 꽤 잘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그 잘하는 그 재능이 좀 다른 문제로 옮겨오면 종종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큰 기업들도 때로는 그거 잘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미국의 메이시스 백화점이라고 있는데요. 이 메이시스 백화점은 신문 광고를 하면서 이 광고에 붙어있는 쿠폰을 오려오시면 얼마 할인해 드립니다. 이런 걸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백화점 올 때는 항상 거의 다 쿠폰을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백화점도 거기에 맞춰서 아예 가격을 올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10에 팔면 될 걸 굳이 $11라고 써놓고 쿠폰 갖고 오셨죠? 그러면서 다시 쿠폰 갖고 오셨으니까 할인해서 $10에 팔고 이러다 보니까 백화점 계산대에 가면 고객이 자꾸 지갑에서 계속 쿠폰 꺼내고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급 백화점 이미지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쿠폰을 없애기로 하고 소비자들한테 저희 백화점이 쿠폰을 없앴지만 가격표도 다 바꿀 겁니다. 쿠폰을 갖고 오시던 안 갖고 오시던 이제는 똑같은 가격을 예전처럼 그렇게 지불하게 되시는 거예요. 라고 고객들을 설득했습니다. 결과는 대실패. 쿠폰을 오려가서 10% 싸게 물건을 사면 실제로는 싸게 산 거든 비싸게 산 거든 소비자의 심리적으로는 정말 내가 알뜰한 가격에 샀다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쿠폰을 없애고 나니까 내가 이걸 좋은 가격에 사온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고 가격이 자꾸 불안하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백화점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뭐 봄맞이 세일, 감사 세일, 신학기 세일, 뭐 여름 대바겐 세일 1년 내내 세일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1년 내내 세일을 하면 사실은 세일 가격이 정상 가격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오늘부터 세일 안 하고 정직하게 팔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부풀린 가격을 써놓고 X자 치고 거기에 세일 가격을 써놓고 파는 게 소비자들 입장에서 훨씬 마음 편하고 선호된다는 걸 나중에서야 백화점들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백화점들은 사실은 게임의 본질을 잘 몰랐던 겁니다. 백화점이라고 하면 고객한테 뭘 주는 거냐? 저렴한 가격과 합리적인 쇼핑 그 자체를 주는 곳일까? 아니면 고객이 와서 쇼핑을 하고 난 후에 아유 내가 합리적으로 참 잘 샀어라는 만족감을 주는 게 목적일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쇼핑을 하러 나가면 필요하지도 않은데 할인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사오고 나서 잘 샀다고 느끼잖아요. 여기서 고객님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게 합리적이에요라고 고객을 가르치려고 하면 그거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백화점은 고객과의 게임의 본질을 놓치는 거죠. 저는 가끔 저한테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듣습니다. 저는 아직 제가 좋아하는 일을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제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불행해요. 그런데 말이죠.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는 게 진짜 좋은 걸까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는 게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인생은 그때부터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일은 좋아하는 일이니까 잘하고 싶고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잘한다는 건 그게 무슨 일이든 쉽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건 중요한 건데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또 꽤 많은 걸 잃게 되고 희생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니까 좋아하는 일이 없는 지금을 그렇게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일이 아니니까 주말이나 휴일은 그럼 다른 일은 다 잊어버리고 놀고 쉬는 거에 몰두할 수 있겠죠. 뭔가에 구속받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쉴 때 쉬고 놀 때 놀고 놀고 싶을 때 마음 편히 쉬고 놀고 할 수 있는 게 인생의 행복이잖아요. 진짜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면 그 뒤로는 친구도 없어지고 주말도 없어지고 취미도 없어지고 아주 피곤한 삶이 펼쳐져요. 물론 자기는 기분이 좋겠죠. 피곤한 줄도 모르고 친구가 없어도 불편하지도 않을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그런데 피곤한 건 피곤한 거예요. 그런 분 혈액 검사 해보면 진짜 피곤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못 찾은 지금이 어쩌면 인생의 황금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행복하게 살다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즐기다가 그러다 가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되어도 그건 그거대로 좋은 거고 좋아하는 일을 다행히 못 찾았다. 그러면 그거대로도 좋은 거라는 걸 이해하게 될 텐데 우리는 마치 인생이라는 게임의 본질이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든지 찾아서 죽도록 그걸 하다가 가는 거다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좋아하는 일을 못 찾아서 저는 불행해요 라는 고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게임의 본질, 인생이라고 하는 본질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잘못 이해하다 보면 이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요. 저의 딸이 저한테 뭐 부탁을 하나 해왔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그냥 자취를 하고 싶다고 해서 방을 하나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뭐 오피스텔 원룸 몇 개 방을 보고 나니까 제 눈에는 대략 뭐 몇 개로 압축이 되더군요. 그래서 요거 괜찮은 것 같으니까 요 중에서 결정해. 그럼 아빠가 언제 시간 내서 와서 다시 계약할게. 그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방은 이게 장점인데 생각해보면 이런 단점도 있고 또 다른 방은 이런 좋은 점은 있는데 또 이런 단점이 있어서 문제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발견된 단점 중에 너무 치명적이어서 이거는 안 되는 그런 단점도 있더냐 그랬더니 그거는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보니까 뭘 선택해도 후회가 남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은 지금 뒤집어서 생각하면 뭘 선택해도 괜찮다는 뜻이다. 51대 49로 막상막하니까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건데 그건 바꿔서 생각하면 아무거나 선택해도 최소한 49는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는 거야. 일단은 결정하고 나서 이게 51이든 49든 그렇게 선택한 걸 내가 노력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이 되도록 만들면 되는 거다. 뭘 선택하든 장단점은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장점을 최대한 즐기면서 내가 선택한 이게 혹시 49의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노력해서 51의 좋은 선택이 되도록 만들면 되고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1이나 49나 내가 그걸 역전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최악의 경우는 이것도 선택 못하고 저것도 선택 못하고 안절부절만 하는 건 그건 최악의 경우다. 선택을 해야 될 시점에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걸 잘하는 게 어른인 것 같다. 이렇게 딸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지금 생각해도 제가 생각해도 와 진짜 엄청난 조언을 해줬구나라고 스스로 느낄 만한 이야기였다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선택지가요. 만약 90대 10의 선택이거나 70대 30의 선택이라면 우리는 고민을 안 할 겁니다. 대부분 이걸 선택하면 저게 문제고 저걸 선택하면 이게 마음에 걸리고 그러니까 51대 49로 저울질해도 팽팽한 그런 경우에 우리는 결정을 잘 못 내려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더 오래 고민한다고 답이 더 좋은 답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괜히 고민하다가 타이밍만 놓치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집을 안 사고 전세 사는 거랑 내 집을 마련하는 거랑 나중에 가면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건데 결혼을 하는 거랑 혼자 사는 거가 어떻게 차이가 없어. 차이가 무지 크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게 결정이 쉽냐.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는 있죠. 결혼을 하는 것과 결혼을 안 하는 건 진짜 다른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둘 중에 뭐가 더 좋은지는 어차피 지금도 모르잖아요. 저도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진짜 중요한 결정 같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저에게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결정이라면 신께서 나한테 결정하라고 했을 리가 없다.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면 매우 사소한 문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어른이지만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을 때도 밤새 고민하죠. 고정금리 3.7, 변동금리 3.4 뭘 선택해야 되냐. 하룻밤을 더 새고 고민해도 어차피 몰라요. 왜 은행이 나한테 결정을 하라고 했겠어요? 고정금리 3.7을 선택하든 변동금리 3.4를 선택하든 은행은 아무 차이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둘 중에 뭐가 은행에 유리한지는 은행도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전문가들이 머리를 싸매고 미래를 최대한 예측해서 3년 후에는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금리가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예상한 다음에 그렇다면 고정금리 3.7과 변동금리 3.4는 동일한 거겠구나 라고 결정을 한 후에 자 고객님들 골라보세요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51대 49의 선택도 아니고 그냥 50대 50의 선택인 거예요. 물론 세월이 흐르면 고정금리 3.7과 변동금리 3.4 중에 이거였어야 됐었는데 내가 잘못 선택했네 라는 결과가 올 수는 있으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단 1초라도 더 고민한다고 달라지는 결정이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갖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차가 오래되면 핸들이 살짝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차도 얼마 전까지 그랬는데 약간 왼쪽으로 꺾어야 차가 가운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핸들을 그냥 이렇게 두면 차가 오른쪽으로 가요. 슬슬슬슬.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빨리 그 정비소 가서 고쳐야죠. 그런데 고치기 전에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오른쪽으로 쏠리지. 그러면 가운데로 가려면 핸들을 약간 왼쪽으로 꺾어야 가운데로 가는 거지. 이걸 내가 알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고장난 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불리는 마음입니다. 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월급을 100만 원 깎을 겁니다. 그 대신 뒷면이 나오면 월급을 150만 원 올려줄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확률은 반반이고 150만 원의 이익과 100만 원의 손실들을 저울질하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150만 원을 더 벌었을 때의 그 좋은 느낌보다는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그 손실이 더 크고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얻는 것보다는 뭔가를 잃는 거에 과도하게 강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선택할 때 불확실한 뭔가를 선택하는 거는 극도로 꺼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도 잘 안 옮기는 거고 하는 일도 잘 안 바꾸는 거죠. 손실 회피 성향 때문에 핸들이 약간 이렇게 꺾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따라가지 말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는 생각이 들면 내 마음속이 가리키는 숫자보다는 조금 더 비중을 높여서 뭔가의 변화를 주는 것에 가중치를 두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선택이나 새로운 변화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물론 이게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게 좋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는 당연히 합리적으로 어떤 판단이 좋은 건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이 끌리는 어떤 것이 그것이 그 상황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나 더 덧붙여서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가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결정을 하는 선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의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선택이라는 주제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배우는 경제뿐만 아니라 이 많은 지식은 결국은 인생에서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혹은 어떤 선택을 피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심도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이 8번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